세 가지 정도가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선거가 있기 바로 이틀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총을 사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대상이 아베 총리라고 하는, 저도 이 소식을 이제 접하고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아베 총리 없는 일본 정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보수의 황태자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한 몸에 받고 확 부상을 했던 그런 정치인이었죠. 그러니까 약 9년 정도 일본 정치에서 최장 기간 동안의 총리로서 역할을 했죠. 아베 총리가 당시에 총리로 있으면서 6번의 국정선거가 있었는데 이 6번의 국정선거를 내리 다 이겼어요. 사실 스가네가 기시다 내각이 들어섰다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 모두 아베 총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했고요. 정작 중국이랑 한국한테는 워낙 조금 이제 대립각을 많이 세웠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많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게 있어서는 2015년도에 위안부 합의 이후에 강제징용 판결 나오고 나서, 그리고 2019년도에 수출 규제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겹치면서 여러 가지로 한국과는 사실 대립각을 많이 세웠고, 아베 총리가 갖는 상징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도 그날 사실 기분이 되게 이상했는데, 마치 이제 춘추전국 시대처럼 여러 사람들이 포스트 아베가 되기 위한 어떤 세력 다툼을 할 것 같아요. 한일 관계, 일본의 정치, 외교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베 사망에 대한 일본인들의 이 충격 정도는 좀 어떤지. 한 세 가지 정도가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선거가 있기 바로 이틀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게 좀 많이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총을 사용했다라는 거. 일본도 굉장히 총기 규제가 엄격한 나라인데 총을 사용한 정치인에 대한 어떤 피습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대상이 아베 총리라고 하는 이제 일본 내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었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죠. 워낙 좀 이제 강성의 정치인이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그의 어떤 그 성향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호불호와 관계없이 이렇게 정치인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것도 한낮에, 대낮에 총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저도 이 소식을 이제 접하고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아베 총리 없는 일본 정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아마 이런 마음과 비슷하게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베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정치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본인이 정계에 입문을 한 다음에 차기 총리로서 부각을 받은 다음에는 보수의 황태자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한 몸에 받고 확 부상을 했던 그런 정치인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2006년도에 첫 번째 1차 내각이었을 때 1년 동안 총리 임기를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임을 하고, 그리고 2012년 12월에 다시 2차 내각이 들어섰는데, 그때부터 퇴임하기 전까지 7년 8개월, 그러니까 전부 다 합치면 8년 8개월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약 9년 정도 일본 정치에서 이제 총리를 했던 인물이고, 최장 기간 동안의 총리로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아베 총리가 당시에 총리로 있으면서 6번의 국정선거가 있었는데 이 6번의 국정선거를 내리 다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만큼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었죠. 몸이 안 좋아서 이제 퇴임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스가 내각 그리고 기시다 내각이 들어섰는데, 사실 스가 내각, 기시다 내각이 들어섰다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 모두 아베 총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 그러다 보니 아베 총리는 현직에 있을 때도, 그리고 현직에서 물러나서 퇴임한 이후에도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그 자민당 내에서 우리로 치면 이제 개파라고 볼 수 있는데, 아베가 이제 수장으로 있는 아베파가
자민당 내에서 가장 그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자민당의 파벌의 가장 큰 파벌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아베 총리는 실제로 총리가 되기 전에도 주목을 받았고 총리가 된 이후에도 굉장한 영향력, 그리고 어찌됐건 한 7년 8개월 내내 총리로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안정된 그런 외교 안보 정책이나 혹은 뭐 경제 정책이나 이러한 것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정치인들한테도 굉장히 좀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었고 큰 인물이었고, 그리고 그 일반 사람들에게도 아베 총리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갖는 상징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도 그날 사실 기분이 되게 이상했는데,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허무한 느낌? 이게 왜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지지나 어떤 동의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모습이 좀 많이 안타까웠고, 이러한 것들이 아마 일본 내에서도 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용의자가 현장에서 잡혔고,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단 첫 번째는 그 피살의 이제 살해의 목적이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점에서는 일본에서의 정치적인 혼란은 조금 덜 할 것 같고요. 가장 직접적으로 이번에 참여한 선거에 이겼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정도까지의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예측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갈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한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보수의 응집력이 강해지면서 보수 세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 전보다 더 강경한 보수가 등장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모습은 한국한테는 별로 이렇게 뭐랄까요, 좀 한일 관계를 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참여한 선거에서 어쨌든 기시다 총리의 이름을 건 그 자민당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시다 파워가 세지고 기시다 칼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어떤 그 발전, 전진 이런 게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1 같은 경우에는 구심력이 지금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그럼 보수가 결집을 하려면 구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해줄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럴 때는 그 전에 구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또 아베 총리 이전에 구심력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연세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한시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포스트 아베를 찾아야 되는데 포스트 아베가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민당에서 그 보수 우익 세력들이 결집할 가능성은 아직은 그렇게 좀 높게 보이진 않아요.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기시다 총리가 힘을 받을 것이냐?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태까지 이제 해왔던 모습이나 아베 총리의 그 그늘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면은 조금 기시다 총리의 파워가 조금 약해지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아베 총리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베 총리를 기반으로 한 기시다 총리의 어떤 세력이 좀 힘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아베 총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참여한 선거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참여한 선거에서 만약에 아베 총리 사망 사건 없이 그냥 기시다 총리가 이번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건 분명히 기시다 총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런데 아베 총리 사망으로 표가 더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쪽 때문인지 저쪽 때문인지가 아직은 좀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민당 내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베 총리가 지금 사라진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그럼 이 사람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기시다 총리가 여태까지 보여준 리더십이 그런 리더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3 시나리오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마치 이제 춘추전국 시대처럼 여러 사람들이 포스트 아베가 되기 위한 어떤 세력 다툼을 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누가 이 혼란을 수습할 것인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그 참여한 선거 끝난 이후에 내각 어떤 개편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자민당 내에서 또 인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새로운 인물이 누가 들어오느냐,
그때 어떤 파벌에서 힘을 더 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행보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이 아베의 죽음을 대하는 반응이 좀 다르다고 저는 인식이 되거든요. 아베 총리는 중국이랑 한국한테는 사실 평이 좋지는 않죠.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아베 총리가 이제 임기를 끝난 다음에 아베 총리의 업적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설문조사들이 좀 있었어요. 1위가 외교였어요. 네, 아베 총리 전에는 워낙 일본에서 총리가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바뀔 정도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외교가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단임제니까 대통령이 5년 동안은 뭐 예를 들면 뭐 다자회의에 갔을 때 같은 사람이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매년 다른 사람이 오니까 이게 좀 뭔가 정상 간의 신뢰 구축 이런 것도 좀 어려웠고, 근데 아베 총리는 워낙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외교적으로는 다른 나라에게서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이제 서양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베 총리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아베 총리가 주변국한테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너츠 외교라는 표현도 이제 가끔 쓰는 분들이 있는데, 중심은 빠뜨리고 바깥에 가서만 열심히 한 거죠. 정작 중국이랑 한국한테는 워낙 조금 이제 대립각을 많이 세웠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많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게 있어서는 뭐 2015년도에 위안부 합의 이후에 강제징용 판결 나오고 나서, 그리고 2019년도에 수출 규제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겹치면서 여러 가지로 한국과는 사실 대립각을 많이 세웠고, 중국은 그래도 2018년, 17년 이 정도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좀 했고, 실제로 그 아베 총리가 중국으로 가서 시진핑 주석이랑 만나고 이런 좀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잘 해보려고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스가 내각 그리고 기시다 내각이 들어선 다음에 좀 한 발짝 물러서 있기는 합니다만 중국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계속 냈었죠, 아베 총리가. 그래서 대중 강경책에 어떻게 보면 좀 선봉에 섰다고 해도 될 정도로 좀 강경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일본에 대한, 특히 이제 아베 총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일한 관계는 일본 그 자민당 내에서 기시다를 온건파 그리고 이제 아베 총리를 이제 강경파로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자민당이거든요. 그래서 자민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외교 안보의 그런 노선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조금 어떤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위비 증액이나 혹은 방위력 증강 관련해서도 아베 총리가 이야기했던 부분과 기시다 총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큰 틀에서는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논의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가 이제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포인트이고, 그래서 만약에 아베 총리가 이제 그 선봉에 서서 주장을 했던 방위비 2% 증액 그리고 방위력 증강 그리고 헌법 개정, 이 논의에 대해서 이게 마치 아베 총리의 뭐랄까요, 유언처럼 이렇게 남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그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서 이 뜻을 따라야 된다. 그 심지어 만약에 그 아베 파가 아니라 다른 파에 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 이제 정말 이제 실리적인 차원에서 기시다파를 중심으로 한 그런 뭐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논의가 이야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논의는 활발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그렇게 실행이 될 거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방위력 증강한다, 그리고 방위비 2% 증액한다, 이 얘기는 결국엔 돈이거든요. 이 재원 마련에 대한 얘기가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조금 더 논의의 여지가 있다라는 뜻이고, 그 과정에서 대립각이 생겨날 수도 있고 혹은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앞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이제 사안들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한일 관계는 당내 역학 관계를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양국의 어떤 의지, 그리고 의지는 강한 것 같고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양국 간의 현안이 많다 보니까 양쪽 다 입장도 다르고 갖고 있는 시각도 다르고 하다 보니 이걸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 라는 게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